52세 장모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되셨습니다. 저는 매일 장모님의 몸을 닦아드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가지 마라. 장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던 그날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다진 마늘을 막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채 퍼지기도 전에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박미경 여사, 바로 제 장모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가는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힘없이 옆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허공의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처럼요. 저는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장모님을 부축하려 몸을 숙였습니다. 장모님의 몸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과 희미한 땀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매일같이 빨래하고 걸레질을 하시던 장모님에게서 늘 나던 아주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장모님을 부축하게 될 거라고는, 그분의 거친 숨결이 제 목덜미에 와닿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목구멍에서 불분명한 신음이 새어나왔고 눈은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모님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심지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박미경 여사님은 이미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전신마비는 아니지만 오른쪽 몸의 거동이 불편해졌고 언어 능력에도 장애가 왔다고 했습니다. 최소석 다른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해야 하고 24시간 내내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내 김지연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첫 반응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뱉은 첫 마디는 그럼 내일은 어떻게? 지금 한창 회사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내? 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룩에 하이힐을 신고 병원 복도를 또각거리며 오가는 아내의 모습이 그저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결국 김지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내가 다 낼게. 당신이 집에 가서 엄마 좀 돌봐줘. 마침 당신 요즘 회사도 그만뒀잖아. 시간 많으니까 딱 좋네. 아내는 마치 실직한 사위가 반신불수가 된 장모를 돌보는 것이 하늘이 내린 당연한 의무라도 되는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병상에 누워 희미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장모님을 보자 차마 거절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침대 시트를 깔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침대 머리맡에는 호출벨도 두었습니다. 장모님은 오른손을 쓰지 못해 왼손으로 겨우 컵을 잡고 반찬을 집으셨습니다. 때로는 숟가락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 물을 마시다 반쯤은 가슴팍에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꼿꼿했던 장모님의 몸이 점점 야위고 머리카락이 하루가 다르게 휘어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교대로 돌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밤을 새우면 아내가 낮에 돌보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집에 오는 아내는 그저 방문 밖에서 엄마, 오늘 좀 괜찮아? 하고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입이 비뚤어진 장모님은 온전한 문장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내가 집에 오는 시간은 늦어졌고 나중에는 아예 주말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에 숙소를 잡는 게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어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장모님이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라도 한 듯 이 집안에 저와 아픈 장모님 단둘만 남겨두고 서로를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장모님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드실 수 있게 부축해드렸습니다. 어떤 날은 순순히 말을 잘 들으셨지만 어떤 날은
막무가내인 아이처럼 입을 벌리지도 몸을 뒤집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짜증을 내며 제 손길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등을 닦아드리는데 장모님이 왼손으로 제 손을 확 밀쳐냈습니다. 그 바람에 대야가 촤악 소리를 내며 엎어졌고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 옷도 흠뻑 젖었습니다.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려는 순간 장모님의 눈가가 빨갛게 물든 것을 보았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울음을 참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웬만해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꿋꿋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모님은 낮은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아. 자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바닥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리광도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몸이 무너져 내린 뒤 처음으로 드러내는 무력함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젖은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바닥에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다시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베개에 기댄 채 분주하게 움직이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왼손을 들어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사실 장모님과 저는 예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참견하기 좋아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능력 없다며 지연이에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셨죠. 저 역시 장모님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대에 반신불수로 누워 한마디 말도 힘겹게 내뱉는 장애모님이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억울함과 짜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제가 이불을 덮어드리자 장모님이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잘 자게. 제가 장모님께 이 두 단어를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장모님. 막 몸을 일으켜 떠나려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제 손을 살짝 쥐었다가 놓으셨습니다. 그 힘없는 손길에 제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그분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편 뒤 불을 끄고 제 방으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침대가에 주저앉아 부드러우면서도 꿋꿋한 눈빛을 하던 장모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내일이면 장모님의 상태가 더 나빠질까봐,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심지어는 이대로 제 삶에서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반백의 나이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여인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 이상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를 향한 생각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김지연은 정말로 집안일에 손을 떼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체 채팅방에 엄마, 오늘 식사는 하셨어? 같은 안부라도 묻더니 나중에는 그마저도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뜸해졌고 메신저에는 생활비를 보냈다는 은행 알림만 뜰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야근이다, 출장이다, 갑자기 손님을 만나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수없이 연습한 대본처럼 능숙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행방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차갑게 거리를 두는 동안 저는 박미경 여사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는 장모님의 목욕과 옷 갈아입히기, 욕창 관리, 몸 뒤집어주기 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장모님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혼자 앉아있기는 힘든 상태라 세세한 부분까지 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색했습니다. 장모님의 가슴이나 다리를 닦아드릴 때면 손가락이 어디에 닿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피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제 존재에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때로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도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한 받아들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한 여인이 침묵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저에게 맡겼지만 결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등을 닦아드리는데 뜨거운 물수건이 피부에 닿자 장모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어릴 때 내가 만지는 거 싫어했어. 내 손이 거칠다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네. 하고 대답만 했을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자네랑 지연이 예전에는 사이 좋았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은 좋았죠. 나중에는. 마음이 딴 데가 있었지만요. 그럼 걔를 원망한 적은 있고? 장모님은 이 말을 물으며 제 손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듣고 있는 것 같기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장모님의 속옷을 정리해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망했죠. 많이요. 하지만 원망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저는 제 삶을 살아야죠. 장모님은 갑자기 피식 웃었습니다. 마른 웃음소리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비웃는 것 같기도 한숨 같기도 했습니다. 자네는 순응하는 남자야. 저는 장모님의 몸을 다 닦아드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뒤 침대 머리맡에 편히 기댈 수 있도록 부축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헐렁한 면 소재의 실내복을 입고 계셨는데 목 부분이 살짝 열려 쇄골 아래로 더 이상 점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운 살결이 언뜻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수건을 개어 대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의 손이 다가와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너무 폐를 끼치는 건가?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장모님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을 듣자 장모님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마치 봄날 길가에 막 피어난 꽃처럼요. 예전에는 자네가 날 보려고 하지 않았지. 장모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나를 보다 보니 내가 마귀할멈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게지. 저는 그 말에 조금 민망해져서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쉬세요. 이따가 약 드실 시간 되면 올게요. 장모님은 더 이상 말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장모님은 저에게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구시고 싶시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를 감겨달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아주머니가 와서 청소하는 것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남이 자기 물건을 만지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장모님은 오직 제가 만든 음식만 드셨습니다. 제 요리 솜씨가 평범한데도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친족이라는 벽이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모님이 말할 때 목소리에 섞인 그 미묘한 애교와 부드러움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제게 닿는 그분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망설임과 기대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침실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보았습니다. 장모님은 침대가에 앉아 얇은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왼손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바람 좀 쐬고 싶어서 너무 답답해서 말이야. 저는 장모님을 다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서 며칠째 전화가 없네. 바쁜가 보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나랑 정이 없었어. 자네가 그 애보다 훨씬 더 사람을 잘 챙겨.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하도 혼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장모님은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가볍게 톡 쳤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손길이었지만 제 등골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장모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매일 내 몸을 돌보고 우리 둘 꼭 부부 같지 않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숙여 침대 머리맡에 수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한밤중에 켜진 촛불처럼 고요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어깨와 팔, 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 맴도는 장모님의 말을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 꼭 부부 같지 않아? 그 말이 시험하는 것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감정이 우리 사이에서 서서히 싹트고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싹을 바로 뽑아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박미경 여사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하루 종일 별 말씀이 없으셨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하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장모님은 갑자기 옅은 분홍색 잠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제가 장모님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던 옷인데 그걸 입겠다고 먼저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다고 하지 않았나. 장모님은 침대가에 앉아 희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옷은 얇아서 바람이 잘 통해.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저도 별 생각 없이 조심스럽게 부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수건을 짜서 장모님의 옷깃을 살짝 열어 쇄골과 어깨를 드러내는 순간 제 손가락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분의 피부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약간의 탄력을 잃었지만 희고 고운 살결에는 성숙한 여인 특유의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누향과 옅은 땀 냄새가 작은 침실 안에 퍼져나가며 공연히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제 손길에 몸을 맡기고 이따금 가볍게 헛기침을 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깨어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손길의 힘과 거리를 조절하려 했었지만 목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그 곡선은 여전히 제 시야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장모님의 왼손이 어느새 올라와 제 손목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탁했습니다. 살살하게, 아프지 않게. 저는 순간 뜨끔해서 힘을 뺐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은 갑자기 2초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자네는 늘 나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는군.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계속 닦게. 공기가 갑자기 한 겹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물수건이 목덜미와 어깨, 등뼈를 지나갈 때마다 장모님은 제 품 안에서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추워서 떠는 것 같기도 무의식적인 반응 같기도 했습니다. 알고 있나? 장모님이 갑자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네랑 지연이가 싸우고 나면 걔는 울면서 자네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했어. 제 몸이 살짝 굳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걔는 몰랐지. 자네가 생각보다 훨씬 세심하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걸. 어쩔 땐 자네를 보고 있으면 걔보다 자네가 더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여전히 말없이 수건을 개어 물대야에 넣고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서는 순간 장모님이 왼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아주 가벼운 손길이었지만 저는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원망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드러움과 시험하는 듯한 기색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늙어 보여? 그 질문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늙었고 반신불수해 꼴도 보기 싫어졌겠지. 하지만 나도 여자야.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눈에는 옅은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밤의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요. 제 목이 메어왔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장모님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은 손을 거두고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가보게. 나 자고 싶어. 저는 그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가시처럼 제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 말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심지어 대답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온 후에도 제 심장은 계속해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부엌에서 대야를 씻는데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수건을 씻어냈지만 제 머릿속에 남은 그 눈빛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장모님이 뒤척일 때마다 침대 매트리스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낮은 기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을 따르러 갔다가 장모님 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문을 등지고 이불을 높이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온 달빛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막 떠나려는데 장모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네 아직 거기 있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막이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밤에 나랑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그 목소리는 마치 누가 깰까봐 조심하는 듯 아주 작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침대가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친 것 같지? 그저 외로우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갑자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자네도 외로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천천히 손을 뻗어 마치 더듬거리듯 제 손가락을 찾았습니다. 손이 닿자 꽉 쥐지 않고 그저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이요. 오늘 밤은 가지마. 응. 장모님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그 손을 뿌리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미 선을 넘어버린 행동과 소리 없는 밤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두 개의 심장만이 존재했습니다. 장모님이 오늘 밤은 가지 말라고 나지막이 속삭인 이후로 제 일상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눕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가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장모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편히 주무시지 못하고 이따금 눈을 떠 저를 확인하고는 안심한 듯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제가 떠날까봐 그리고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는 아이처럼요.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장모님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한복집에서 재봉사로 일했던 이야기, 동네 약방주인과 결혼할 뻔했던 이야기들을요. 그때는 자신도 참 예뻤다며 한복을 입고 길을 걸으면 남자들이 다들 돌아보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장모님의 눈은 빛났습니다. 고개를 들고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동시에 저를 그 기억 속으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나? 장모님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자네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셨어. 난 30부터 지금까지 과부로 살았지. 내 곁에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 저는 대답 없이 그저 계속해서 장모님의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머릿결은 아직 좋았지만 귀밑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낡은 나무 비시머리 위를 오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마지막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여자도 늙으면 안기고 싶은 법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지 않고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상상조차 하면 안 되는 건가? 저는 나무 빗을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침묵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장모님은 더 이상 저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불편하다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하게.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은 웃었습니다. 마치 겨울 햇볕을 쬐듯 천천히 번지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장모님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그동안 아내 김지연은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늘 엄마, 잘 계셔.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고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이미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문가에 다다르자 방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에 옅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모님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있는 얇은 스웨터를 입고 옅은 자줏빛 립스틱을 바르고 뺨에는 옅은 볼터치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병색이 완연한 반신불수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민 여인이었습니다. 왔는가? 장모님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눈썹을 다듬어 봤네. 저는 장모님의 얼굴을 보며 문득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 깃든 뚜렷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오늘 예쁜가?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네요. 장모님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참 재미없게 말하는군. 저는 화제를 돌리려 저녁 준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거기 선반 위에 있는 사진첩 좀 내려주게. 저는 의아해하며 다가가 침대 머리맡 선반에서 낡은 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장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논두렁 옆에서 낡은 집 앞에서 한복집 문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흑백 결혼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장모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막 피어난 목련 같았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나도 참 화려하게 시집 갔었지. 장모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이가 너무 일찍 갔지만 나 혼자 지연이를 데리고 매일 재봉틀 앞에서 일하며 눈이 닳도록 고생했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제 보살핌을 받고 딸에게 외면당해서는 안 될 뿐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고독과 갈망을 감내해서는 안 될 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사진을 넘기다가 한 장을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게. 이때의 나 지금이랑 별 차이 없지 않아? 제가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30 남짓 되어 보이는 장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은색 모직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아마 나한테 장가왔을지도 모르지. 이 말은 농담처럼 가볍게 던져졌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은 다시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니라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바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장모님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모님은 돌아보며 제게 웃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요.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그 미소는 너무나 부드럽고 유혹적이어서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저를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 잠에서 깨니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장모님 방 앞으로 가니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역시나 장모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안 부르셨어요? 제가 나지막이 묻자 장모님은 저를 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꿈꾸는 거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다가가 컵을 받아들고 입가에 묻은 물기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치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알고 있나? 장모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물을 떠다 주고 몸을 닦아주고 밤새 곁을 지켜준 남자는 자네가 처음이야. 제 심장이 북처럼 울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네 엄마가 아니야. 장모님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고 제 무거운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인정한 것 같기도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고 저는 동이 틀 때까지 침대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장모님은 정말로 제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셨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극히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저녁 식사를 챙겨드린 뒤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부를 때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언제부턴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등지고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마룻바닥이 삐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바람 때문에 문이 움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문 앞에는 박미경 여사님이 벽에 기댄 채 서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긴 실내복 하나만 걸치고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고 왼손으로 벽을 짚고 오른발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설프면서도 꿋꿋했습니다. 왜 일어나셨어요? 저는 황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피하지도 제 시선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뭘 하는지 보고 싶어서 제 심장이 순식간에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으러 뛰어가고 싶었지만 장모님이 넘어지실까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미치셨어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잖아요. 자네 없을 때 몰래 연습했지. 장모님은 문틀에 기댄 채 마치 사소한 일을 이야기하듯 온화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자네 앞에 가고 싶었어. 장모님의 시선은 제 어깨에서부터 가슴팍을 지나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너무나도 무겁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바늘처럼 발끝에서부터 귓불까지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그저 문틀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겁내지 마. 자네한테 아무 짓도 안 해.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갑자기 욕실의 물소리가 10배는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간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문가에 기댄 채 가녀린 몸으로 서 있었지만 마치 비바람 속에선 고목처럼 꿋꿋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말 침대로 돌아가셔야 해요. 자네가 날 부축해주지 않으면 난 그냥 여기 주저앉을 거야. 장모님은 눈을 뜨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강하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앉으면 다시 못 일어나. 저는 하는 수 없이 목욕 가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모님을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장모님의 팔이 제 목을 감싸고 어깨에 기댔을 때 그분의 체온, 냄새, 부드러움이 온전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장모님은 제 귓가에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자네 몸냄새 기억했어. 저는 문득 장모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분의 적극성과 부드러움이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조금도 피하지 않는 그 진솔한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장모님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상 자신의 사위인 저를요. 장모님을 침대에 눕혀드렸을 때 그분은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제가 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만약 돌아본다면, 입을 연다면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장모님은 주저없이 자신을 제게 내어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직 몸이 불편한데도 저에게 부축을 받아 뜰에 나가 햇볕을 쬐자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이 대나무 의자에 앉아 몸에 꼭 맞는 긴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그을린 피부 위로 쏟아졌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늙어 보여? 아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장모님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나도 내가 늙은 거 알아. 하지만 자네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잖아. 그 말에 전곡을 찔린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대화는 안 돼요. 하지만 장모님은 화내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보는 건 내가 자네 장모라서인가? 아니면 내가 여자라서인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은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어조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약 자네 마음에 조금의 생각도 없었다면 내 몸 냄새를 기억하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장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제 마음속 숨길 수 없는 균열을 찔러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선을 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지만 장모님은 늘 제 작은 행동에서 저조차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생각들을 읽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은 차가웠습니다. 뭐가 두려운 거야? 저는 돌아보며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간청도 유혹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극한 부드러움만이 있었습니다. 남은 생을 다 바쳐 의지하고 사랑하고 안고 싶은 그런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격한 통증이 일었습니다. 장모님은 반신불수가 되었고 고독했으며 딸에게 버려졌고 남편과 일찍 사별했습니다. 한 여인이 50이 넘은 나이에 병고와 외로움,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는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중년의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간병 속에서 침묵과 억압 속에서 장모님 곁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착으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장모님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번 듣고는 일어나 물을 따르러 갔습니다. 장모님은 잠들지 않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팔을 벌렸습니다. 나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될까? 그 목소리는 바닥에 떨어진 먼지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다가가 침대가에 무릎을 꿇고 장모님을 가만히 안았습니다. 장모님의 머리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몸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그토록 뜨겁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날 사랑해주길 바라진 않아. 그냥 날 버리지만 말아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장모님을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부서져가는 세상을 안는 것처럼요. 그리고 장모님의 손도 조용히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입 밖에 내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조금씩 어둠 속으로 삼켜져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장모님 방을 나서려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왼손을 뻗어 제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눈빛은 깊었고 별다른 표정은 없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오늘 밤은 가지마.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익숙한 그 말이 다시 한번 장모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을 놓지 않았고 눈빛에는 더 이상 간청이 아니라 거의 침묵에 가까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장모님이 제 손을 잡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장모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심지어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한까지 억눌렸던 갈망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가뭄으로 갈라진 대지에 내린 빗줄기처럼 희미하지만 끈질긴 갈망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침대에 누워 옆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불빛이 뺨에 쏟아져
눈가의 잔주름마저 녹여버리는 듯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나랑 조금만 같이 있어주게. 아주 조금만.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장모님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손은 깡말랐고 뼈마디가 도드라졌습니다. 손바닥 피부는 거칠었고 세제와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노동하며 살아온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바람과 햇볕에 시달리고 젊은 시절에는 재봉틀을 돌리고 밭을 메고 의지할 곳 없는 수많은 밤을 견뎌온 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갑자기 몸을 옆으로 움직여 침대가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눕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쳐다보며 눈 속의 작은 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온 힘을 다해 제가 고개를 끄덕여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장모님 곁에 누웠습니다. 이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장모님은 천천히 손가락을 뻗어 이불 너머로 제 팔 쪽으로 더듬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아빠의 손을 찾는 아이처럼요. 무슨 생각해? 장모님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장모님이 보지 못할까봐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모님은 피식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자네 마음속이 두려운 거 나도 알아. 저는 고개를 돌려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내가 자네한테 매달릴까봐 두려운가? 장모님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놓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 말을 내뱉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장모님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아니라 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 장모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줄 알았어. 침대에 누워서 남이 먹여주는 밥 먹고 기저귀 갈고 그러다 어느 날 잠들면 다시는 깨지 못할 줄 알았지. 장모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메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나에게 작은 희망을 줬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해줬다고. 제 목구멍이 무언가에 막힌 듯 반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천천히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머리카락은 부드러웠고 우리가 함께 골랐던 샴푸의 옅은 페퍼민트 향이 났습니다. 이게 아주 더러운 짓이라고 생각해.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지연이를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도망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제 결혼 생활로부터요. 그리고 제 자신이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고독으로부터요. 그 말을 듣고 장모님은 뜻밖의 가볍게 웃었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댄 채 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도망치고 있어. 장모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신분으로부터, 그리고 한 어머니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으로부터. 하지만 우리 딱 하룻밤만 도망치면 안 될까? 그 목소리는 제 귓가에 시처럼 달라붙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려줘서는 안 될 연시처럼요. 자네, 딱 오늘 하룻밤만 나를 그냥 여자로 대해주면 안 될까? 자네 장모님이 아니라 저는 마침내 손을 들어 장모님을 천천히 껴안았습니다. 그분의 몸이 가볍게 떨렸지만 제게 바싹 기댄 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무 말도 안 하면 허락한 걸로 알겠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밤의 어둠이 물처럼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안고 장모님은 제게 기댄 채 서로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의 행동도 선을 넘는 발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두 영혼이 깊은 밤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온 길을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더 이상 잘 자라고 말하지도 저더러 떠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또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누워 서로에게 기댄 채 있었습니다. 마치 비바람 속에서 허리를 굽힌 두 그루의 나무처럼 마침내 잔혹한 운명의 틈바구니 속에서 잠시의 평온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장모님이 갑자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10살만 젊었어도 자네가 나랑 결혼했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모님이 울 것 같았고 아니다라고 해도 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그저 나지막이 웃고는 제 품 안에서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쉰이 넘어서도 있어서는 안 될 꿈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장모님은 더 이상 저더러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농담도 떠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는 척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장모님, 약은 머리맡에 둘게요라거나 장모님, 목마르시면 물 떠다 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장모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치 누가 바늘로 찌르기라도 한 듯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저를 꿰뚫어 볼 듯한 어두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빨래를 널고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 방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햇볕 좀 쬐실래요? 장모님은 창가 의자에 앉아 얇은 담요를 덮고 계셨습니다. 부드럽게 풀린 머리카락, 눈에는 옅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평온하던 얼굴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말게. 저는 문가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게 맞는 호칭이잖아요. 장모님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네가 계속 그렇게 부르면 나는 평생 자네 장모님으로만 살아야 하는 건가? 자네는 매번 나를 볼 때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하는 건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돌려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계속 그렇게 부를 거면 앞으로는 아무것도 자네에게 시키지 않겠네. 목욕이든 몸을 닦는 것이든 밤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든 차라리 나 혼자 견디지 자네한테 그렇게 조금씩 밀려나고 싶지는 않아.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고집과 심지어 서글픔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신분상의 금기가 얼마나 명백한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일부러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 얇디얇은 윤리의 허울을 벗겨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자신이 제 어른이 아니라 제가 불쌍히 여겨야 할 노인이 아니라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한 여자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장모님 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희미한 등불을 켜고 차를 우렸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말게라는 그 한마디만이 맴돌았습니다. 장모님이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밤새도록 앉아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장모님 방에 들어가 몸을 닦아드리려는데 장모님은 눈을 감은 채 저를 본체만 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못 주무셨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말없이 그저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마치 껍질 속으로 몸을 숨긴 고슴도치처럼요. 저는 한숨을 내쉬고 침대가에 앉아 젖은 수건을 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장모님이라고 안 부를게요. 장모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수건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요. 하지만 만약 장모님께서 제가 더 이상 장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어른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저도 장모님을 한 여자로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장모님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모님의 눈가가 붉어지고 코끝이 시큰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갑자기 누군가에게 안긴 아이처럼 기쁘면서도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나를 미경이라고 부르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씨. 그 두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반박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랫사람이 불러야 할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친밀함이었습니다. 마치 연인들이 침대 머리맡에서
속삭이듯 약간의 떠봄과 유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장모님은 더 이상 제가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 것을 피하지 않았고, 심지어 먼저 이 옷은 편하긴 한데 색이 별로야. 저 분홍색 옷으로 갈아입혀줘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어조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야릇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입는 옷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매일 똑같은 티셔츠만 입는군. 내가 다 지겹네. 앞으로는 집에서도 좀 번듯하게 입게. 나는 자네가 파란 셔츠 입은 게 좋더라. 장모님의 취향이 어느새 제 기준이 되었고 저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 씨, 저는 돌아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은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문틀을 짚고 제가 사들인 세면 슬리퍼를 신고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지만요. 일어나셨어요. 저는 서둘러 뛰어가 부축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품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연습하는 거야. 혹시라도 어느 날 자네가 없으면 나 혼자 살 수 있을지 보려고.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제가 어디 안 가요. 저는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며 갑자기 웃었습니다.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지?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장모님의 눈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 같기도 도박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경 씨.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낮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마치 계획이 성공한 어린 소녀처럼, 혹은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 보람을 느낀 여인처럼요. 장모님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정훈 씨, 나는 자네가 나를 엄마로 대하는 게 필요 없어. 그저 나를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어. 자네 여자로. 그 순간 제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장모님을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관계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자네 여자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차마 거부하지 못했고, 심지어 마음속으로는 기꺼이 그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기대어 머리를 제 어깨에 베고 손가락으로 제 손목을 가만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 만약 지연이가 내 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한 쌍이 되지 않았을까?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한 쌍이잖아요. 장모님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고 눈가에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 안 해?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말로 이 관계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이미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것인지 저 자신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장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게 된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그 사위가 아니었고 장모님 또한 제 장모님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 사이의 모든 호칭은 밤의 어둠과 침묵 속에서 조용히 연인으로 다시 쓰였습니다. 아내 김지연이 출장을 떠난 날부터 집에는 저와 장모님 단둘만 남았습니다. 박미경 여사님은 더 이상 병약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로 걸을 수 있었고 손으로 반찬을 집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전기밥솥으로 죽을 끓일 수도 있었습니다. 느리긴 했지만 동작은 더 이상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척, 여전히 침대에만 누워있는 척, 마치 아직도 반신불수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제가 2층으로 올라간 후에 몰래 일어나 걸음마를 연습한다는 것을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맨발로 바닥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문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감옥을 탈출하려는 작은 짐승처럼 모든 걸음이 어설펐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막 기차에 올라탔다며 단체 채팅방에 저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우유 데워드리는 거 잊지 마. 안 그러면 또 밤에 잠 못 주무실 거야. 저는 응이라고만 답하고 휴대폰을 거실에 던져두었습니다. 그날 박미경 여사님은 베이지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입던 낡은 옷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걸 남겨뒀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날을 기다렸나 봐. 저는 침대가에 앉아 장모님의 머리를 풀어주고 천천히 머리카락을 빗었습니다. 아직도 샴푸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옅은 개수나무 향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공방의 비누 향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오늘 유난히 향기롭네요. 제가 말하자 장모님은 웃으며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습니다. 그 바람에 목덜미의 곡선이 제 눈앞에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쇄골에는 옅은 갈색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그 점은 마치 그분의 몸에 찍힌 마침표처럼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저를 위해 타오르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연이가 가니 오리만 남았네. 장모님의 어조는 담담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그저 계속해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장모님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어깨에 놓인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자네 방으로 돌아가지 마. 미경 씨. 저는 낮은 목소리로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그저 제 손을 가만히 잡고 귓가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장모와 사위 사이 아니잖아. 그렇지? 제 숨이 가빠졌지만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을 끄고 눕자 방은 부드러운 어둠에 잠겼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입술을 제 목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 꿈에서 자네를 봤어. 여러 번. 저는 우리가 이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함께 숨겼습니다. 낮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장모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저는 그분을 밀어 햇볕을 쬐어드렸습니다. 제가 밥을 하면 장모님은 거실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장모님이 기침을 하면 제가 물을 드렸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제가 주물러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환자를 돌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밤만이 진정으로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미리 문을 반쯤 열어두었고 침대가에는 베개를 하나 더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방에서 자지 않았고 새벽에 몰래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장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저와 이야기하는 것에 그리고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는 그 손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어루만지듯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나쁜 짓 같아? 한 번은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꿈속에 누군가를 깨울까 봐 두려워하듯 아주 작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것만 알아요. 장모님은 웃지 않고 그저 제 가슴에 머리를 더 깊이 묻었습니다. 나한테 약속해줘.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오면 우리는 모든 걸 예전처럼 하는 거야. 자네는 여전히 걔 남편이고 나는 여전히 말 못하는 늙은 여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기억해. 이건 오직 우리 둘만의 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한 번 시작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담쟁이 덩굴처럼 언젠가는 담벼락 모퉁이에서 잎을 내밀어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일 것이었습니다. 아내 지연이가 부산에서 돌아온 날 집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에서 박미경 여사님은 다시 침묵하는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반찬을 집는 손은 약간 떨렸고 시선은 더 이상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국을 떠주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이 그릇 드실 수 있겠어요? 응. 장모님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으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산 교통은 왜 그 모양이야? 택시기사는 또 왜 그렇게 불친절하고 다음 출장은 차라리 휴가를 내고 말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박미경 여사님에게 닿았을 때 저는 그분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숟가락은 입에 반쯤 문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무언가의 감정이 복받친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말없이 조용히 일어나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쿵하는 소리는 마치 돌덩이 하나가 제 심장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저는 장모님 방 앞으로 갔습니다. 손을 문고리에 막 올렸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장모님이 우실까봐 두려웠고 더 두려운 것은 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룻밤의 꿈으로 치부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장모님이 갑자기 등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울지 않았어. 그냥 참고 있었을 뿐이야. 저는 돌아보며 장모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든 저와 장모님은 이미 하나로 묶여버렸다는 것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더 이상 풀 수 없다는 것을요. 장모님은 일어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앞에서 당당하게 연습했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의자 등받이를 짚고 침대가에서부터 문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동작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마치 막 걸음마를 뗀 아기 사슴처럼요. 하지만 모든 걸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제가 방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장모님은 막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지만 웃음은 유난히 꿋꿋했습니다. 부축하지 마. 나 할 수 있어. 저는 장모님 앞에 서서 손을 반쯤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손을 뻗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전혀 환자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박되기를 거부하는 연인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자유를 갈망했고 우리 사이의 균형을 장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장모님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자네 곁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 더 이상 자네가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저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다가 제 품으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장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장모님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게 대체 뭘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 연인, 금기. 이런 단어들로는 우리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장모님이 제게 다가올 때마다 제 이성보다 몸이 먼저 굴복한다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장모님이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부를 때마다 제 모든 도덕심이 바람에 흩날리는 종잇장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걸음마 연습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고 방 안에는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 만약 어느 날 내가 정말로 일어서고 걷고 부엌일을 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면 자네는 계속 나를 안아줄까? 저는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가만히 닦아주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마, 광대, 입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아달라고 하면 저는 안아줄 거예요. 당신이 걷고 뛰고 저를 욕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저는 이 손 놓지 않을 거예요. 장모님은 저를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그 순간에 숨기려는 듯이요. 그 후로 장모님은 점점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몰래 몇 분씩 일어서 있다가 다시 조용히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제가 요리할 때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저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보고 싶어. 때로는 커튼을 붙잡고 밖에서 나비를 쫓는 개와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젊었을 때는 참 빨리 달렸는데 산에 올라도 숨도 안 찼어. 그때 자네가 산 아래서 나를 기다렸다면 내가 제일 먼저 자네 앞으로 달려갔을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밧줄로 당신을 묶어뒀을 거예요. 함부로 못 도망가게. 장모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에는 미소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네가 너무 늦게 왔어. 내가 다리가 불편해지고 나서야 멈춰서서 자네를 기다리게 됐으니 저는 고개를 숙여 장모님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늦게 왔지만 이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장모님의 눈이 갑자기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밤에 켜진 등불처럼 그 얼굴에 깊이 숨겨져 있던 기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연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장모님이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의 여자로서 눕는 것이 아니라 서 있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장모님이 정말로 일어서게 되면 이 관계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낮의 휠체어는 허울이었고 밤의 침대는 비밀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면 그것은 모든 가림막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위가 장모를 돌보는 척할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은 연습을 마치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이 빨개지도록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물을 건네자 장모님은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눈빛은 꿋꿋했습니다. 자네, 내가 일어서는 게 두렵지.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내가 걷고 뛸 수 있게 돼서 더 이상 자네에게 의지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지? 아니에요.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요. 장모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때서? 그들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저는 장모님 곁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박씨고 저는 아직 김지연의 호적에 올라 있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모님이 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할 만큼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하는 짓은 훔치는 거고 숨는 거고 내가 병약한 것을 핑계 삼아 책임을 깨끗이 회피하는 거로군. 정훈 씨, 자네 참 교활하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바늘에 찔린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몸을 돌려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두려우면 지금 끊어. 내 다리가 아직 불편할 때, 내가 아직 자네에게 안겨 욕실에 들어가야 할 때, 내가 아직 한 손으로는 냄비조차 들지 못할 때, 끊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 그날 밤 장모님은 저를 방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고 이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고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는 잘못 꾼 꿈이 아니라 소리 없이 터져버린 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터지면 물은 다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그 물 속에 서서 이미 무릎까지 잠겼는데도 아직 물가로 올라가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다시 화장을 하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할까봐 혹은 지연이가 갑자기 돌아올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빨리 걸어나가서 제가 미처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은 맑았고 날씨는 건조했습니다. 뜰에서는 벌들이 마른 나뭇가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막 돌아와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턱을 넘기도 전에 집 안에서 장모님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경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장모님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모님은 거울 앞에 앉아 깨끗한 긴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장밋빛 립스틱을 발랐고 눈썹도 정성껏 그렸으며 얼굴에는 파우더까지 발랐습니다. 장모님이 아프신 후로 처음으로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가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왔는가?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꽉 막힌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세요? 화장 연습. 장모님은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자네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장모님은 몸을 돌려 침대 가에 앉아 팔을 들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귀걸이 좀 끼워주게. 저는 장모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고 피부는 예전처럼 탄력 있지는 않았지만 손등의 옅은 푸른 핏줄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새긴 흔적이었고 풍상이 깎아낸 흔적이었지만 여인으로서의 집념을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귀걸이를 하나씩 끼워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웃으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귀걸이가 가볍게 흔들리며 햇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나 젊었을 때 이것 끼면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사진 찍었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 같다고들 했지. 장모님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때? 장모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노골적인 갈망만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나 때문에 설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손을 뻗어 저를 옆에 앉혔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장모님은 갑자기 몸을 돌려 손가락으로 제 뺨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 만약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무력해지지 않았다면, 자네는 계속 나를 이렇게 봤을까? 내가 만약 계속해서 자네 눈에 비친 그 강하고 까다롭고 능력 없다고 욕하기 좋아하던 장모였다면, 자네는 계속 내 곁에 누워 내 손을 잡고 나를 재워줬을까? 장모님의 모든 질문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며 미소를 서서히 거두었습니다. 자네, 내가 일어서는 게 두렵지. 내가 더 이상 자네에게 의지하지 않을까봐. 그렇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이 일어서면 우리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요. 장모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눈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자네도 똑같군. 장모님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지연이처럼 그저 저항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여자를 원했던 거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닌가? 장모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우리 관계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사이가 알려지면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게 다가왔어. 밤마다 내 손을 잡고 나를 껴안고 부드럽게 미경 씨라고 불렀지. 하지만 자네 마음속으로는 한 번도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안 했어. 그렇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며 갑자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서야 하는 거야. 자네에게 보여주려고. 나는 자네가 돌보는 환자가 아니고 자네가 바람 피우는 핑계거리도 아니라는 걸. 나는 박미경이야. 서서 살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여자라고. 자네가 용기가 없다면 그냥 가. 내 침대 옆에서 꿈이나 꾸지 말고. 그 순간 저는 장모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병약하고 제게 의지하고 순종적인 박미경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변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반신불수 환자에서 운명을 장악할 수 있는 여자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원한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병고와 수치심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과 욕망을 가질 용기를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장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모님 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동이 틀 무렵 장모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도 부축도 없이 그저 가장 좋아하는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제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는 계속 여기 앉아서 그 도덕적인 영웅 노릇을 해도 좋아. 아니면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저 햇볕 아래로 걸어가도 좋고. 하지만 자네가 뭘 선택하든 나는 더 이상 밤마다 자네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어 자존심과 힘을 되찾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제 기억 속의 그 장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박미경이었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올 수도, 놓을 수도, 의지할 수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일어서서 질문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셨어요? 장모님은 망설임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만 내 곁에 서준다면.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은 결코 제 손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장모님이 저를 조금씩 심연으로 이끌었고 어둠 속에서 유일한 등불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등불이 꺼질지 그리고 그 끝이 파멸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것을 되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화장을 하고 일어선 것은 온 힘을 다해 제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지 마. 아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그녀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잘 맞았고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숨기려는 노력조차 게을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를 들고 박미경 여사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눈꼬리가 즉시 휘어졌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어깨 좀 주물러 주게. 어제 너무 오래 연습했더니 뻐근하네. 저는 평소처럼 앉아 장모님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장모님은 제 쪽으로 머리를 기대더니 순식간에 제 팔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손에는 막 사온 아침 식사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닐봉지가 공중에서 가볍게 흔들리며 몇 번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서며 손을 허공에 둔 채 멈칫했습니다.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아내는 제게 대답하지 않고 박미경 여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박미경 여사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을 바로 세우고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자네만 한 나이에 돌아가셨지.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말은 전혀 상관없는 꿈 같은 소리 같았지만 지연이는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조금씩 경련을 일으키더니 마침내 들고 있던 우유와 빵 봉지를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대체 무슨 사이야? 저는 입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경 여사님은 오히려 웃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지. 이제 나 걸을 수 있어. 내가 늙고 더러워서 너희 부부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지. 이제 자네 남편이 나를 잘 돌봐주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야. 지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장모님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듯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네가 나를 버리고 가도 내가 휠체어에 앉아 죽기만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야. 박미경 여사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아도 돌봐줄 사람은 있어. 지연이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혼란과 분노, 심지어 공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당신 우리 엄마랑.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에 못이 박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해봐. 지연이가 소리치며 달려들어 제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까지 건드린 거야? 미쳤어. 저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아내의 손이 제 옷깃을 세게 잡아당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내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그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은 짐승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심한 냉정함에서 마침내 깨어난 한 여인의 모습을요. 박미경 여사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우리를 미동도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지연이의 손을 뿌리치고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이 세 글자는 마치 모처럼 우리 결혼의 마지막 관 뚜껑에 밝혔습니다. 지연이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정말로 우리 엄마랑. 지연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쫓아가려 했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등 뒤에서 박미경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쫓아가지 마. 걔도 알아. 자네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바람 속에 서서 천둥처럼 울리는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지연이가 사라진 뒷모습이, 귓가에는 박미경 여사님이 천천히 문을 닫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기숙사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신저는 저를 차단했습니다. 박미경 여사님은 오히려 평소와 달리 매일 스스로 물을 끓이고 이불을 개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떠나도 자네는 걔를 원망하지 마. 장모님은 테이블을 닦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걔 남편이지 내 남편이 아니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등 뒤에 서서 걸레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회해. 장모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두려워? 두려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요. 장모님은 걸레를 던지고 몸을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꿋꿋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정훈 씨.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나는 처음부터 자네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저는 다가가 장모님을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제 현재를 드릴게요. 장모님은 눈을 감고 제 품에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럼 줘. 장모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괴물처럼 볼 때까지, 그때도 자네가 나를 안아준다면 그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테이블 위에 사진이 넘어졌습니다. 저와 지연이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유리가 한쪽 귀퉁이가 깨졌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그리고 아주 멀리.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와 박미경 여사님은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앞길이 바람이든 비든 칼이든 불이든 상관없이요. 장모님이 임신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둘 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의사조차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검사 결과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연세에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날 병원 천장은 하얗고 조명은 눈부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미경 여사님은 제 소매를 꽉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많은 의학 용어를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오직 한마디만이 맴돌았습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나섰을 때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박미경 여사님은 몽유병 환자처럼 돌계단에 앉아 손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 장모님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차마 장모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 우리 낳아야 할까? 저는 고개를 들어 눈가가 이미 붉어진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장모님은 50이 넘은 여인이었습니다. 18살 소녀도 아니었고 뜻밖의 임신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젊은이도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한 어머니였고 제 아내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한때 존경받았지만 반평생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모님은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미경 씨, 저는 무릎을 꿇고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뜻에 따를게요. 장모님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우리 사이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라면 나 낳고 싶어. 이 말을 마치고 장모님은 제 품에 기댔습니다. 마치 마침내 땅에 떨어진 마른 잎처럼 소리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장모님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죽을 끓이는 동안 장모님은 거실에 앉아 말없이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끓는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은 연약해졌지만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아? 장모님은 제품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다시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묻자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두려워. 하지만 두렵지 않기도 해. 나는 평생 한 번도 제 멋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하지만 이번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저는 장모님을 꽉 껴안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더 두렵다는 것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 가족들, 지연이의 그 시선과 손가락질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경 여사님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한 번 결정한 일은 결코 되돌리지 않는 분이었으니까요. 장모님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동작은 느려졌으며 잠잘 때도 몸을 뒤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장모님을 모시고 동네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검사하고 접수하고 약을 타고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장모님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겁내지 마,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은 살아있지만 우리보다 더 제대로 사는지는 모를 일이야. 집에 돌아오면 장모님은 창가에 앉아 아기 옷을 꿰매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정성껏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마치 온전한 미래를 꿰매는 것처럼요. 정훈 씨. 장모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딸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하세요. 장모님은 웃었습니다. 딸이면 나를 닮았으면 좋겠네. 욕도 잘하고 집안도 잘 꾸리고 더러운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로 딸이 태어날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가리키며 저 아이는 외할아버지가 낳은 아이라고 말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결국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박미경 여사님은 문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어딘가 멍해 보였습니다. 방금 누가 왔었어? 장모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자네 사촌 동생. 제 머리가 윙하고 울렸습니다. 계란을 갖다 주러 왔다가 내가 일어나서 받으러 가는 걸 봤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눈빛이 사람을 죽일 것 같더군.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걔가 약속은 안 했어. 아마 이미 짐작했을 거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갈비뼈가 심장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정훈 씨, 만약 걔가 소문을 내면 자네는 계속 내 곁에 서줄 건가? 저는 고개를 돌려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그 피곤한 얼굴, 불룩한 배를 가진 여인은 마치 비바람에 갇힌 새 같았습니다. 깃털은 흠뻑 젖었지만 여전히 날고 싶어하는 새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무릎을 꿇고 장모님의 배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공동의 죄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사랑이 있었습니다. 당신만 두렵지 않다면 저는 떠나지 않아요. 장모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두려워한 적 없어. 장모님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번만은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날 저녁 바람은 거셌고 하늘의 구름은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려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정훈 씨, 엄마 임신했어. 당신 아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진작에 의심했어. 두 사람 눈빛, 내가 모르는 척했을 뿐이야. 그냥. 당신이 그렇게까지 천박하지는 않을 거라고 계속 나 자신을 속였던 거지. 제 목구멍이 바싹 말라 거의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말해줬어. 엄마가 직접 걷고 창문도 닫고 배를 내밀고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면서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고. 당신 자기가 아주 남자답다고 생각하지. 자기 장모까지 건드리다니.
정훈 씨, 당신 아직 사람이야? 저는 심호흡을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 지금 돌아갈 거야. 우리 엄마 배. 내가 직접 보고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직접 물어볼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밝힌 듯 했습니다. 바람에 길가의 나무잎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미경 여사님은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파란색 면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얼굴은 무서울 만큼 하얗고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지연이가 알았어요. 제가 말하자 장모님은 당황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앉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돌아오겠대요. 박미경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연함만이 있었습니다. 걔가 오면 내가 말할게. 무슨 말씀을요? 내가 자네를 사랑하게 됐다고. 그 목소리는 거의 바람에 흩날릴 듯 가벼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급하게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미경 씨. 그러면 어쩔 건데. 장모님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숨을 게 뭐가 있어. 나는 늙었고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아이는 내 뱃속에 있어. 나는 이 아이를 낳아서 당당하게 살게 할 거야. 비록 명분은 없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 장모님은 갑자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남이 두렵지 않았던 적이 없어. 자네는? 저는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했습니다. 당신 두려우세요? 아니요. 저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장모님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마지막 잎사귀를 떨어뜨리듯. 나는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상관없어. 지연이는 저녁 식사 전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이었으며 머리카락은 마치 폭풍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저와 박미경 여사님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얼음장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말했습니다. 아이, 누구 거야? 박미경 여사님은 일어섰습니다. 배를 내밀고 창백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아이야.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지연이는 손을 들어 박미경 여사님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박미경 여사님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가에서 순식간에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가 장모님을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내 엄마잖아. 당신이 감히 그를 건드려. 지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사람이야.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저는 아내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어떤 비난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 여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입가에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한 번도 내게 용서해달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이 아이 내가 낳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네가 예전에 알던 내게 의지해서 살던 늙은 여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고 내 선택이 있고 내 존엄이 있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건 틀렸을지는 몰라도 더럽지는 않아.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연이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마치 두 명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역겨워. 지연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평생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도싸. 지연이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미경 여사님은 떨리는 몸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꽉 껴안았습니다. 장모님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걔가 나를 미워해. 장모님은 흐느꼈습니다. 정말로 나를 미워해. 저는 고개를 숙여 장모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감당합시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젖혔습니다. 방 안의 불빛은 희미했고 사진 속의 미소는 이미 빛이 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위장을 벗어던졌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가진 것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앞길이 칼산지옥이든 평생을 바람 속에서 살게 되든 상관없이요.